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향가마녀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충격적 사실들이 줄을 잇습니다. 하나하나가 놀랍고도 충격적입니다. 우선 정읍사의 향가 여부 논란을 최종 끝장낼 것입니다. 또 고조선의 준왕이 정읍으로 내려왔다는 강력한 단서가 포착됩니다. 이건 역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읍사가 일본 만엽집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공개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기절초풍할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정읍사에는 뜻모를 한자의 발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기야, 강도리, 다롱디리, 이 13글자입니다. 앞서 제가 2부 강의에서 이 13글자 중 강도리 이 4글자가 번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글자는 어떠한 글자들일까요? 이번에는 어기야, 강도리 이 중에 먼저 어기야를 풀어보겠습니다. 향가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어기야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현대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되고 있으니까 후렴구로 보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향가는 소리 글자로만 쓰이는 경우가 없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기야는 한자의 발음을 한글로 써놓은 것이고 그 한자들은 특수한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기야에서 어자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는 탄식하다 오이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정읍사 행상의 아내로 분장한 배우에게 탄식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문자였습니다. 즉 보언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 향가에 무수히 나오고 있는 보언입니다. 김용혜 TV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족 향가의 실체를 밝혀내고자 하는 TV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작고 외로운 TV라서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면은 격려해 주시면은 5,000 구독자가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5,000 구독자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기야에서 이 두 번째 글자인 기를 보겠습니다. 기입니다. 기라는 것은 곡식을 까부는 키입니다. 키에다가 제수를 차려서 저승사자에게 바치라 이러한 문자입니다. 죽은 영혼을 잘 모셔달라고 저승사자에게 제수를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 보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어기야에서 마지막 야라는 글자는 어떤 한자의 발음일까요? 향가에서 야라는 발음을 가진 보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어여차 야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흔히 사악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라는 글자를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14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어여차야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뱃사공 보고 어여차 노를 저으며 가자 이러한 뱃사공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내라는 보언인 것입니다. 향가 연구자가 아니라면은 이 글자를 뱃사공에 노젓는 소리인 어여차이야 이렇게 읽을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제가 향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아무리 뛰어나신 국문학자라 하시더라도 정읍사를 풀 수 없다. 그러한 구조적 원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문학자께서 이것을 푸시려면은 향가를 새로 배우셔야 합니다. 어기야 이 세 글자를 종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플러스 기 플러스 야라는 한자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어기야입니다.
어기야. 이 세 글자는 우선 한 글자씩 보면은 뜻으로, 탄식 뜻으로는 탄식 소리를 내라, 키에다가 재물을 차리라, 노젓기를 하라. 이 세 가지 동작을 이 작품에서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배우들에게 연기할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글자들이었습니다. 발음들이었습니다. 보원이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다롱디리에서 아의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는 물가입니다. 저승배가 떠나는 물가입니다. 너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는 의라는 글자입니다. 이 의는 활 쏘는 모양 의입니다. 활을 쏘는 모습입니다. 활을 쏘는 모습을 하라, 이러한 보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붉은색 원안을 보아주시죠. 서기 400년대 있었던 신라 공주님의 장례 행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좌측에 있는 붉은색 원안, 두 사람이 망자의 시신을 향해 활을 쏘고 있습니다. 우측 붉은색 원안의 사슴은 공주님입니다. 활 쏘는 모양 의인은 바로 이렇게 공주에게 활 쏘는 장면을 연출하라고 지시하는 보원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 글자를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모든 향가들에 나오는 의자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활을 쏘는 이유는, 왜 활을 쏘냐, 공주님에게, 돌아가신 공주님에게, 그 이유는 저승사자에게 가르쳐주는 동작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니 저기이니 착오로 엉뚱한 다른 사람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저승사자에게 가르쳐주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를 하라, 이 글자가 바로 이 의자가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활 쏘는 민속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무용총벽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그림. 고구려 기마무사가 사슴을 향해 활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활의 끝이 뭉툭합니다. 효시라고 하는 신호용 화살입니다. 날아가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신호용 화살입니다. 절대로 살상용 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이 그림을 수렵도라고 풀이합니다. 양보 안 씁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이 전문가들에게 이 그림은 수렵도가 아니야,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않고 불쾌한 표정부터 지었습니다. 그러나 향가의 시각으로 보신다면은 이 그림은 절대로 수렵도가 아닙니다. 만일에 수렵하는 그림이라면은 왜 효시를 그렸겠습니까? 효시를 사용했겠습니까? 진짜 활을 사용하죠. 무용총의 이 그림은 아까 보았던 신라의 행렬도 이 두 사람이 활을 쏘는 것처럼 망인을 향해 활을 쏘는 민속을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향가를 모르다 보니, 전문가들께서도 향가를 까막눈이다 보니 고구려 수립도까지도 완전히 잘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이 아니고 많은 잘못입니다. 우리 고구려와 관련된 모든 역사서에 이 사진이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향가 제작법이 널리 알려져서 이러한 시각들을 시정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활쏘기 민속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명현이라는 풍속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은 어느 일본 신사에서 활을 쏘는 명현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활쏘기 풍속은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 다롱디리에서 다롱디리라는 마지막 네 글자입니다. 다는 많다다, 롱은 바구니롱. 이 글자가 여러분 좀 낯설지요? 일단 하여튼 바구니롱입니다. 우리 여기 사진에 나오는 바구니입니다. 이 두 개 다롱 하면은 뭐겠습니까? 눈물가를 담아놓는 여러 개의 바구니를 뜻합니다. 망자에게 바치는 눈물가를 여러 개의 바구니에 가득 담을 정도로 많이 지어라, 이러한 뜻의 보원이었던 것입니다. 다롱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읍사 다롱디리에서 이 구절 중 롱이라는 글자가 만엽집이 시작되는 제1번가 4516개 중에 맨 처음 나오는 딱 때려가 나오는 1번가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1번가는 일본 유락구천왕, 우리말로 웅약천왕입니다. 유락구천왕 웅약천왕 사망시의 눈물가였습니다. 웅약천왕은 그때가 언제냐, 자기들 일본서기 기록에 따른다고 하면은 서기 479년입니다. 47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00년도도 전에 그 옛날에 수말리 떨어진 일본과 정읍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두 개에서 똑쌍둥이 같은 눈물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요? 이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짚어보고 또 짚어봐야 합니다. 혹시 이 두 개가 웅약천왕 그 만엽집 1번가하고 정읍사하고 뭐 깊은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일본 만엽집의 최고 권위자 나카니시 스스무 교수님과 저의 사진입니다. 이 1번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엽집 35번가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600년대 작품인데요. 35번가에 한 구절을 제가 따와봤습니다.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명 플러스 이 플러스 부라는 세 글자를 보십시오. 명은 업적, 이는 두 사람, 부는 우리가 보부상할 때 짊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업적을 적어놓은 눈물가를, 업적을 미화하여 놓은 눈물가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갈 정도로 많이 지어라. 업적을 지어놓은 눈물가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똑같은 지금 말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사하고 정읍사 다롱 많은 바구니 지어라. 여기는 바구니 두 사람이 짊어질 정도로 눈물가를 많이 지어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눈물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눈물가는 한 작품만 딸랑 짓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정읍사의 다롱디리에서 나오는 롱은 만엽집의 1번가 35번가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읍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진짜 정읍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향가이게 되면은, 일본 만엽집은 향가집이지 않습니까? 바로 일본 만엽집의 시작점이 바로 정읍사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강한 의심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것은 두고 만엽집 전체 우리나라 향가를 연구하면서 계속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읍사의 다롱디리에서 바구니롱이라는 글자는 놀랍게도 한반도의 향가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파해 갔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정읍사는 그 구조가 고조선 향가 공무도화가하고 제가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고조선 향가라는 건 원래 최고 지도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최고 지도자가 향가 제작법을 가지고 정읍으로 왔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조선에서 정읍으로 갔다, 높은 사람이, 이걸 말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고조선의 최고 지도자가 향가 제작법을 가지고 고조선에서 정읍으로 왔다니요?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고조선 최후의 왕 준왕이 BC 194년 연나라 사람 위만에게 나라를 찬탈당하고 마한으로 갔다라는 삼국지 위서의 기록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와 관계가 있을까요? 최고 되는 사람이 이쪽으로 왔다. 그런데 최고 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향가가 정읍에 나타났다. 어떤 관계일까요? 충격적인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읍사가 만엽집의 작품들과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하고만 연결된 게 아니고 일본하고도 연결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역시 뭘 의미하느냐? 한반도 정치 지도자들이 향가 제작법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향가를 짓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가가 고조선에서 시작되어서 정읍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한반도에 머무르면서 여기저기 확산되었지 않겠습니까? 마한의 여러 나라들에게. 그리고 이 향가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향가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전파 루트가 마니아 발목이 넘게 쌓인 한방눈에 찍힌 발자국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놀랍고도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는지 그 발자국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연구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롱디리에서 다롱은 눈물가를 써놓은 천을 여러 개 바구니에 담아 놓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롱디리의 디자는 눈물가를 써놓은 천의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천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대나무에다 죽간에다 쓰기도 하고 천에다 쓰기도 했습니다. 원래 후한에 체륜이 종이를 발명했으니까 그 전에는 당연히 죽간이나 천에다 썼겠죠. 즉 향가를 써놓은 천, 헝겊, 천지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디자는 그러한 디자다. 두 개의 둘이 구개음화로 연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이가 나오기 전 천에다가 쓴 글자, 이것이 바로 지가 되겠습니다. 다롱디리, 이것은 현악기 소리를 내라, 이러한 보언입니다. 디와 지 두 글자는 구개음화로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고대 현악기 공우인입니다. 공우인. 다롱디리는 여러 개의 바구니에다가 생전의 업적을 기록했던 천을 가득 채우고 제수를 바치라, 이런 뜻이 됩니다. 또 다롱디리는 현악기의 소리입니다. 다롱디리, 이렇게 공인 같은 악기를, 가야금 같은 이렇게 악기를 드르릉 하고 연주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뜻이 담겨 있는 보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사는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조금의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되어 있었고 노랫말 플러스 보원 등등 모든 것이 완벽히 향가 제작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읍사는 향가인 것입니다. 특히 어기야, 강도리, 다롱디리, 정읍사에 나오는 이 이상한 글자들은 배우들에게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즉 보언이었습니다. 정읍사는 향가였던 것입니다. 확실히 향가였습니다. 정읍사는 원래 한자로 쓰여진 향가도 있었고 입으로 전파된 노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한자로 쓰여진 향가는 전달 과정에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향가의 속성상 왕실에서는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 중구 삭금의 법칙에 따라서 많은 백성들에게 정읍사 노래를 가르쳐주고 부르도록 독려하였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부르고 아내들도 부르고 신하들도 부르고 누구나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읍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입에서 입으로 그 구슬픈 노래가 불려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악학개범이라는 책에 한글로 표기된 것입니다. 연산군 출현 바로 1년 전 아슬아슬하게 책이 나왔습니다. 천우신조였습니다. 정읍사가 향가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정읍사를 향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충격으로 마음을 울려옵니다. 정읍사가 향가로 판명됨에 따라 정읍사를 이제는 향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읍사를 향가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향가로 보는 정읍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읍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정읍사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계속됩니다. 4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4부는 꼭 보셔야 합니다. 이 4부를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